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수도권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대전 등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지역에 최대 300mm 이상, 경북과 전북 북부에도 최고 20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집중된 기록적 폭우로 도로에 구멍이 뚫리고 곳곳에 정전이 잇따르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산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우면산은 또 토사가 흘러내려서 산 주변이 전면 통제됐는데 사방댐 덕분에 다행히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거란 관측입니다. 지난달 전 지구 기온이 평년보다 0.5도 가까이 높아서 역대 7월 가운데 두 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폭염이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1,800여 명 늘어난 15만 1,792명으로 119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615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았으며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 92일 만에 400명을 넘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원숭이 도창 백신을 피부 상층부에 투입하는 피내 주사 방식으로 투여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신 1회 접종 분량으로 5회 용량을 얻을 수 있어 백신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에 큰 비를 뿌린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충청권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에 머물던 정체 전선이 충청권으로 이동해 충청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40mm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충청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경북 북부와 전북 북부에는 호우조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경북 북부, 전북 북부에는 100에서 200mm, 충청의 많은 곳은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전북 남부에도 5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정체 전선이 내일까지 충청권에 영향을 주다가 금요일에는 남부지방까지 내려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울 우면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나무가 뽑히고 등산로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면산에서는 지난 2011년 산사태가 일어나서 18명이 숨진 적이 있어 주민들 걱정이 큰데요. 산 주변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 온종일 내린 뒤로 등산로 곳곳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서울 지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물을 따라 내려오는 토사와 잔해물들입니다. 하류에 토사와 잔해물들이 쌓이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등산로를 알리던 표지판은 하류에 이렇게 그대로 놓여 있고요. 또 뿌리채 뽑힌 나무나 일반 쓰레기들도 하류에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우면산 주변 출입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거기가 그냥 운동하는 장소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사태가 커요. 이제 토사장이 적었을 뿐이지 다행인 거죠.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등산로 둘레길을 통해 계곡 쪽 물과 토사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건 맞는다면서도 도로나 인가를 덮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를 겪으면서 사방댐을 산 곳곳에 세웠는데 이후 댐이 무너지거나 산사태가 발생해 도심을 덮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사방댐 설치로 산사태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산사태 발생하는 것은 자연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주변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지난 2011년의 악몽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상황.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내려지면 정전 피해도 잇따릅니다. 하루 사이 접수된 정전 피해만 10,000건이 넘는데 당분간 계속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정전 사고에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강남역 한복판 3층 건물부터 거리 전체가 마치 화려한 조명을 켜놓은 것처럼 깜빡입니다.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과 서초를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랐는데 하루 사이 정전 피해만 1만 호가 넘습니다. 한전은 수백, 수천 가구 아파트도 이루로 치는 만큼 실제 정전 피해 가구는 수만에서 수십만 곳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폭우에 전기 설비가 있는 지하층이 물에 잠기거나 전기줄 같은 선로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복구만큼이나 정전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정전 땐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고 우리 집만 불이 나간 건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나 동네 전체가 문제가 생긴 건지 살펴야 합니다. 물론 손전등이나 음료,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승강기 갓짐 사고 때는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하는데 억지로 문을 여는 것 같은 탈출 시도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확인한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는 등 무리한 이동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과전류가 흘려서 정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딘가에 과전류가 됐다는 얘기는 어디에 이제 전기가 흐르는 분에 누전이 돼서 감전될 그런 수 있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요.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과전류로 인한 가전제품 손상을 막기 위해 플러그는 시간을 두고 차례로 꽂아야 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이번 폭우로 특히 차량 피해도 많았는데요. 차량 5,000대가 침수돼 600억 원 이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 실수로 생긴 침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도로, 전조등과 비상등이 켜진 자동차들이 물에 잠기자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정말 어떡해. 왜 119 전화도 안 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강타하며 지금까지 차량 5,000대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액은 6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서울 강남의 억수 같은 비를 퍼부으면서 1,000대가 넘는 외제차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 혹은 특이하게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가입하셔야 침수 시 차량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썬루프를 개방하거나 창문을 내려놓으신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주차나 주행 중에 어쩔 수 없는 집중호우로 차가 고장나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침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리하게 차를 몰다 사고가 났다고 판단되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차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긴 침수차의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자기 차량 손해보험 가입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손보업계는 이번 폭우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다소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침수 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건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자칫 인명피해를 당하지 않는 요령일 텐데요. 운전 중에 갑자기 도로에 물이 차오르면 수위에 따라서 차분하게 대응하되 일단 보니까지 물이 차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시동을 끄고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허성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도로인지 저수지인지 누런 황토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바퀴까지 물에 잠긴 차들이 거북이 걸음으로 가까스로 빠져나갑니다. 뒤늦게 진입한 차들은 엔진이 물에 잠기며 시동이 꺼져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는 차를 타고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할 상황이라면 먼저 주변의 다른 차를 보고 수위를 살펴야 합니다. 바퀴가 반 이상 물에 잠기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고 보닛까지 물이 차면 시동이 꺼지는 만큼 미련 없이 탈출해야 합니다. 시동이 꺼졌다고 해서 다시 시동을 걸면 2차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속도를 20km 이하 천천히 운행을 하여 주시고 운행 도중 시동이 꺼진다면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시동을 재시동하지 마시고 키를 뽑아서 차량을 탈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쏟아지면 사고도 잦아집니다. 최근 5년 사이 통계를 보면 빗길 교통사고는 집중호우가 잦은 7, 8월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맑은 날엔 밤보다 낮에 사고가 잦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오히려 밤에 더 많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치사율은 빗길의 경우 2.1명으로 맑은 날보다 1.4배나 높았습니다. 빗길에서 서행과 안전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타이어와 노면에 물막이 생겨서 차량이 미끄러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한 속도를 평소보다 20에서 50% 낮춰주시고 차량 간 간격도 평소보다 2배 이상 유지하셔서 빗길에 나서기 전에 타이어나 와이퍼 등을 미리 점검하고 운행 중에는 전조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위치를 알리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문화재도 폭우의 위력 앞에서 큰 피해에 노출됐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성균관 문묘의 은행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조선 왕릉의 석축과 토사가 유실됐습니다. 국립국악원의 공연도 연기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성균관 문묘 명륜당에 있는 은행나무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직경 30cm의 이 가지는 폭우와 함께 불어온 강풍에 흔들리다가 끝내 부러졌습니다. 서울 문묘 은행나무로 불리는 이 400년 된 천연기념물은 지난달 지지대 교체 과정에서도 가지 2개가 부러지는 우환을 겪었습니다. 조선 왕릉을 비롯한 사적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 내곡동에 있는 헌릉과 인릉은 관람로 주변 배수로와 석축 일부 구간이 유실되거나 무너졌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선릉은 좌우측 경사면의 토사가 대량 유실됐습니다. 선릉의 성종대왕릉은 능침 입구 관람로의 토사가 유실돼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선 숙종의 후궁을 모신 남양주 영비묘는 봉분의 표면이 폭우에 쓸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한산성은 탐방로의 토사가 유실되고 나무 계단이 파손됐습니다. 경기 고양 서울릉과 김포 장릉의 소나무들도 폭우에 쓰러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응급 복구나 추가 훼손 방지를 위한 긴급 보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연 관련 시설 침수로 국립국악원 공연 이밈진연은 12월로 연기됐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실잔치를 재현한 이 공연은 오는 12일 개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우리나라엔 폭우 피해가 크지만 지구 전체로는 치솟는 기온이 문제입니다. 평년 기온을 거의 0.5도나 웃돌면서 역대 7월 가운데 손꼽히는 더운 것으로 기록됐는데요.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올해가 지구의 7월 기온이 가장 높았던 3개 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WMO는 지난달 지구의 기온은 1991년부터 2020년 사이의 평균보다 0.5도 가까이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7월에 지구가 가장 더웠던 해는 2016년과 2019년 그리고 올해라고 밝혔습니다. WMO는 올해 7월이 2019년 7월보다 기온이 조금 낮았고 2016년보다는 조금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미세해서 기온이 가장 높았던 3개 중 하나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처럼 반복되는 폭염은 지구온난화의 분명한 표시라고 지적합니다. sont de plus en plus nombreuses ces dernières années et vont le devenir au cours des années futures et tout ça lié au changement climatique. WMO는 특히 올해 유럽 일부 국가에서 강수량 최저 기록이 깨지는 등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등에서 섭씨 40도가 넘는 기온이 관측됐고 영국 일부 지역도 사상 처음 40도를 넘겼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다고 WMO는 지적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서유럽을 굽는 것과 같은 폭염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더위가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럽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영국 면적의 60%나 가뭄 상태여서 곡물 작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을 흐르는 두 강이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입니다. 영업을 중단한 관광용 보트 선착장은 인적이 끊긴 채 적막합니다. Catastrophique, tout simplement catastrophique. Après 2 années de Covid, une grosse année de sécheresse, pourtant. 이상고온과 강수량 부족으로 영국과 유럽 면적의 60%가 가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지난달 강우량이 평년의 15%에 그쳤습니다. 영국 남부는 144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가뭄 관측소에 따르면 영국과 유럽 대륙의 45%는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고 15%는 농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선 곡물 작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Ove godine po mom mišljenju suša 90%, da ne kažem totalna suša, jer 올해 유럽 곡물과 콩 생산량은 지난 5년 평균보다 8에서 9% 하락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옥수수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18%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1,800여 명 증가한 15만 1,7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26배 많고 지난 4월 13일 이후 119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가 615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발생은 15만 1,17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8명 증가한 402명으로 92일 만에 4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5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5,382명, 치명률은 0.12%입니다. 네, 방역당국이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15주 만에 높음 단계로 올렸습니다. 중증과 사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60세 이상 환자가 증가하고 중환자 병상이 점점 차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는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층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도 최근 비중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둘째 주에 13%대에 머물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더니 지난주에는 20%를 넘은 겁니다. 특히 70세 이상은 발생률이 한 주 사이 1.5배나 급증했습니다. 감염 취약 시설의 발생과 집단 발생의 증가 추세, 3차 접종 후 시간의 경과,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 중입니다. 고위험군인 고령층 환자가 늘면서 위중증과 사망 역시 증가해 지난주에는 전주 대비 증가율이 각각 36%와 22%에 달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전국과 수도권은 30% 후반까지 올라왔고 비수도권은 40%를 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병상 규모가 수도권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빠르게 찰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과 수도권은 중간 단계를 유지했지만 비수도권은 15주 만에 높음 단계로 올렸습니다. 정부는 6,300여 개의 전담 병상 외에도 일반 병원의 병상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 진행을 막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전국에서 2곳만 처방 쓸 적이 있는 등 처방률이 떨어지는 먹는 치료제 사용도 계속 독려했습니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94만 명분을 추가로 도입하고 원내 처방기관과 담당 약국을 늘리는 한편 추가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원숭이 도창 백신을 피부 상층부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백신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현지 시간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우선 18세 이상에 대해서 백신을 기존의 피부 깊숙이 넣는 PR 주사가 아니라 피부 상층부에 투입하는 피내 주사 방식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신 1회 접종량에서 5회 용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FDA는 2015년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내 주사로 백신 5분의 1을 투여받은 사람들과 피하 주사를 받은 사람들 간 면역 반응이 유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 발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남녀의 생리학적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암연구소 산하 암역학 유전학 연구실의 세러 잭슨 박사 연구팀이 국립보건원과 미국 은퇴자협회가 29만 4,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식사 건강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UPI 통신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연구 결과 남성은 갑상선암과 담낭암 등 2가지 암만 제외하고 모든 암 발생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특히 남성의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은 식도암으로 여성의 10.8배였고 그 다음으로 후두암이 3.53배, 위부문암이 3.49배, 방광암이 3.33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남성이 여성보다 암에 잘 걸리는 이유가 남녀 간 생활 방식의 차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차이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암학회 학술지 암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 상황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반도체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우회적으로 견제하는 등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이규준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산둥성 칭다오의 한 호텔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초 발리 회담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회담이 장장 3시간 넘게 이어질 정도로 현안이 많고 조율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고객과 원칙에 따른 한중 관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익과 원칙에 따라 화의 부동의 정신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에 왕이 부장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에 있어 중국은 자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수호에 무게를 둔 데 비해 박 장관은 양국의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양국 간 대화와 함께 이른바 한중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 행동계획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와 관련한 산불 정책에 대해선 양측이 상반된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이 문제가 향후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고위급 전략적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편리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중국 측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 일부 중국 매체는 왕이 부장의 발언은 한국이 미중 갈등 속에서 균형을 잡길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시하고 있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 올라 41년 만에 가장 높았던 6월의 9.1% 상승보다 상승세가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6.1% 올라서 6월의 5.9% 상승보다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과 사물,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인 요즘 5G를 이용한 산업용 IoT 기술이 스마트 공장 운영의 큰 축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5G나 6G 이동통신을 이용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시설을 제어하는 스마트 공장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건도 박사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